오늘은 우선 배경 설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18일 날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하나 나왔죠. 전원일치로, 대법관 전원일치로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3자가 전자정보 저장 매체, 그러니까 PC나 휴대폰을 임의 제출해서 검찰이 압수를 했을 경우에 그 경우라 하더라도 이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다. 이 판례는 곧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사건에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제가 당일에도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가 나온 뒤에 오늘 조국 전 장관 공판이 처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항에 대해서 검찰과 변호인 측 양측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 판례에 나온 직후에 양측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고요. 서로 해석이 다르죠. 검찰은 대법 판례는 이 사건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주장이고요. 변호인단은 무슨 소리야, 똑 떨어지는 판례야,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휴대폰이라든지 또는 뭐 노트북 PC 이런 것을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의 제출을 합니다.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을 해요. 임의 제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원칙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제출을 받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임의로 제출하기, 이거를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보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임의로 제출을 하면 그것을 영장 없이 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출받는 방식, 확보하는 방식만 다르다 뿐이지,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거니까요. 그 방식만 다를 뿐이지 압수라는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3자가 임의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압수하고 이후에 파일을 추출하고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전자정보 상세 목록, 그 포렌식을 통해서 추출해낸 그 파일들의 목록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은 똑같이 준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주장이었습니다. 검찰은 그럴 필요 없다. 그동안에는 뭐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도 않고 마땅한 판례도 없고 하니까 누군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임의 제출 만능설로 통용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대법원 확정 판례가 나온 거예요. 2014년에 모 대학 교수가 어떤 여성을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재웠습니다. 뭐 술을 마셨겠죠. 그러고 자기 휴대폰으로 이 여성을 촬영했어요. 은밀한 부위를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그걸 알고 휴대폰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그 뺏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거죠. 소지자가 임의 제출한 거예요. 그럼 경찰과 또는 검찰이 거기서 포렌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촬영된 사진 이런 것들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휴대폰이 2대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대의 휴대폰도 임의 제출 방식으로 압수를 해서 포렌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1년 전에 또 다른 여성 2명을 촬영한 사진이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술에 취한 채로 잠들어 있었고 이 교수가 은밀한 부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 다른 범죄 혐의의 증거물이다 하면서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1, 2심에서 판단이 엇갈렸고 대법원이 확정을 했는데, 대법원이 확정한 내용은 애시당초 이 수사의 동기가 된 임의 제출 압수 증거, 그것은 2014년에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 수집이었잖아요. 근데 전혀 별개 혐의인 2013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이것을 압수를 하고 실질적인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통지를 해서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리고 거기서 파일을 추출해내면 그 증거 목록,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제공하고 이래야 한다라는 것이 대법 판례예요. 자, 이것을 이제 전제를 해놓고 여러분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전자정보 저장 매체가 있죠. PC가 있죠. 대표적으로 강사휴게실 PC입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검찰이 2019년 9월 6일에 표창장 혐의로, 정경심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를 해놓고, 그리고 나흘 뒤에 원래 기소 후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영장을 받을 수가 없지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영장을 못 받으니까 동양대에 가서 강사휴게실 문 열어달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있는 PC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압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의 제출한 당사자는 학교 행정지원처장 그리고 교양학부 조교. 그걸 압수하는 과정에서 조국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발견돼서 수사관이 깜짝 놀라서 조국 폴더다 라고 소리를 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PC가 누구 건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더더군다나 동양대는 삼성 PC를 씁니다. 동양대 자사는 삼성 PC예요. 근데 이 PC는 수입 PC입니다. 에이수스, 아수스라고도 부르는데 수입 PC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자산이 아니라는 것은 조교도 알고 행정지원처장도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조국이라는 이메일 폴더가 발견됐으면 정경심 교수의 PC라는 것은 너무나 누가 봐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경심 교수한테 통지하지도 않았고요.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여러 차례 A가 나왔었습니다. 정상 종료된 기록만 남아있는데도 검찰은 비정상 종료됐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컴퓨터가 구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임의제출을 요구하죠. 그 과정에서 조교한테 진술서를 원하는 대로 쓰질 않으니까 불러주는 대로 쓰기를 거부하니까 얘 징계져야 되겠네, 관리 똑바로 못했네 이러면서 강압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압수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봉인을 하거든요. 이거를 남이 손대지 못하도록, 또는 제출한 사람이, 압수당한 사람이 원본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무결한 매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테이핑을 합니다. 그리고 봉인을 하고 사인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실제로 포렌식을 할 때는 그 피해 압수자 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참여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때 봉인된 거 맞죠? 본인 사인 맞죠? 이제 뜯습니다 하고 봉인을 해제하는 절차를 거쳐요. 그러고 나서 해시값을 산출합니다. 해시값이라는 것은 이 최초의 원본 파일과 나중에 복제된 이미지된 이 매체가 무결하다, 원본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입니다. 그럼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3자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는 사람 아무도 없이 검찰 수사관들, 검사들만 있는 상태에서 해시값을 산출해요. 그리고 피압수자에게, 피의자에게 이와 같은 전자정보를 이 매체에서 추출했습니다라고 목록을 교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교부를 안 해요. 이와 같이 싹 절차가 무시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쟁점이 이제 크게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이 판례와 연관 있는 쟁점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그것 말고도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 판례와 연관 있는 쟁점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PC가 누구 거냐, 소유자가 누구냐 라는 쟁점이 있고요. 두 번째, 이건 좀 법리적인 내용이라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 저조차도 100% 명확하게 이해했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 선에서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무관 정보와 유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의제출 압수한 동기가 된 범죄 혐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또는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가 되는 정보들, 그것을 유관 정보라고 하고요. 조금 전에 이 대법 판례에서 나왔던 사건처럼 2014년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1년 전에 있었던 전혀 별개의 범죄 혐의, 별건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우연히 발견됐을 경우에 이런 경우를 무관 증거라고 합니다. 무관 정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관 증거도 이번에 대법 판례와 같은 그런 논리를 적용받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검사와 변호인단 또 심지어 재판부의 판단이 일부 나와서 엇갈리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쟁점별로 우선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소유자가 누구냐. 검찰은 오늘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 오늘 처음으로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PC 소유자는 정경심이 아니고 동양대 소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정경심 교수가 어딘가로부터 증여받아서 사용하다가 동양대에 기증했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거짓말이에요. 정경심 교수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지켜봤지만 정경심 교수는 이 PC를 동양대에 기증했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에 기증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을 변호인단이 지적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소유권을 포기했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 동양대에 했다고 한 적 없다라고 했더니 말을 살짝 바꿔요. 다른 검사가 이 PC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파일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소유자나 정보 주체를 특정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유자가 설사 정경심이라 하더라도 당시에는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었어 라는 주장, 한 발 물러선 주장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소유자가 동양대다, 최소한 무주물이다, 주인이 없는 물건이다, 버려진 물건이다, 이런 주장을 검찰이 폈는데요.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경심 교수는 기증했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소유권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진술하거나 증언한 적도 없습니다. 여기서 기록의 힘이 한번 발동이 되는데요. 작년 3월 25일에 있었던 정경심 교수 1심 법정 제7차 공판에서 임의 제출 당사자인 동양대 행정지원처장과 이 조교, 김모 조교의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은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는데 이게 첫 번째 출석했던 증인 신문 내용인데요. 검찰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그리고 조교에게도 사전에 전화를 해가면서 검찰한테 최대한 협조하라라고 당부를 했던 그 행정지원처장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변호인이 묻습니다. 그 PC가 학교 비품인지 아닌지 확인한 상태였냐? 행정지원처장이 뭐라고 증언했냐면 학교 비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학교 비품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검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행정지원처장조차도 이렇게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한 번 더 묻습니다. 학교 비품이 아닌 개인 물품일 때 임의 제출할 권한이 본인한테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PC가 버려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방치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의 임의 제출 당사자였던 이 김조교는 뭐라고 했냐면 이 행정지원처장이 그 PC는 개인 PC다. 학교는 삼성 컴퓨터를 쓴다. 그런데 그것은 아수스 것이다. 그래서 이 조교 본인도 개인 PC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검찰도, 검찰 수사관들도 알 수밖에 없었죠. 조국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 학교 PC를 관리하는 당사자로부터 임의 제출을 받았다. 그런데 누군 건지 몰랐다. 이 주장이잖아요. 최소한 학교 소유물인 줄 알았다. 최소한 주인이 없는 물건인지 알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걸 왜 가져갔습니까? 학교에 PC가 한두 대입니까? 학교 행정지원처장이 자산으로 관리하는 PC는 수백 대에 달할 겁니다. 그런데 그 PC만 가져갔어요. 이 조교가 교양학부 조교였습니다. 교양학부의 PC가 몇 대입니까? 교수가 몇 명입니까? 근데 왜 그 PC만 가져갑니까? 정경심 교수가 사용했던 PC이기 때문에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그 PC는 동양대 것이다. 최소한 무주물이다. 주인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냐. 또 하나 증거로도 확인이 됩니다. 제가 일전에 이 문서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은 이 현출하는 것은 생략을 하고 말씀으로 좀 드리자면, 학교에는 학교 자산을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 정보 시스템이 있겠죠. 누군가 이걸 PC를 기증했어요. 또는 학교가 취득한 자산이에요. 그러면 자산이 등록돼 있는 전산망에 등재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등재된 적 없어요. 학교 재물조사 물품 현황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 PC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학교 자산이면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다들 아시죠? 컴퓨터 본체 뒤에, 모니터 뒤에 스티커 붙이죠. 비품 스티커, 자산 스티커 붙이죠. 넘버링해서 취득일자 몇 월 며칠, 관리자 누구, 정부, 이런 비품 스티커 안 붙어 있었습니다. 강사 휴게실 점검표에도 그 강사 휴게실에 놓여져 있는 학교 자산 리스트가 적혀 있습니다. 소파, 의자, 책상, 또 다른 PC,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 물품 리스트에 없습니다.
조교들끼리 인수인계를 할 때 업무도 인수인계를 하지만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도 인수인계를 하죠. 학교 비품 자산입니다. 조교 인수인계서 물품 리스트에도 EPC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품 관리 내역에도 없습니다. 증거로 보나 증언으로 보나 정황으로 보나 모든 상황이 EPC는 당시부터 정경심 교수 소유라는 것을 익히 넉넉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검찰이 딴소리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EPC를 임의 제출한 사람은 제3자가 아니다. 이번에 대법 판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전혀 다른 사건이다. 라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쟁점. 유관 정보냐, 무관 정보냐. 검찰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임의 제출 압수할 때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 그 범죄의 시기, 방법 또는 동기를 추산할 수 있는 정황 증거, 간접 증거를 포함하는 유관 정보는 이번 대법 판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관 정보에 한해서 대법이 이번에 판례를 내놓은 것이지 유관 정보는 해당되지 않는다. 적용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길게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판사가, 법관이, 재판부가 법정에서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재판부 워딩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번 대법 판결은 유관 정보 추출에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관 정보를 추출하는 경우에도 이 대법 판례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법 판례로 적용하는 쟁점만 해도 이 정도고요. 정경심 교수의 이 강사휴게실 PC를 둘러싼 위법 수집 증거 쟁점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 방송을 그동안 이 재판을 꾸준히 팔로우해 오신 분들이라면 넉넉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쯤 되면 누군간 이럴 거예요. 아니, 죄 저질러 놓고 법리 논쟁으로 그 증거 효력을 무력화시켜서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냐?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도 선의로 보더라도 그런 의심이 한쪽에 들 거예요. 그렇지 않다. 제가 지난주에 대법 판례 나온 날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와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한 것은, 그리고 이번에 대법 판례는 1차적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재산권, 그리고 자기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그리고 사생활 보호권,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1차적으로 있고, 2차적으로는 이와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한 이유는 바로 수사기관, 검사나 경찰, 이 수사기관을 위한 거예요. 그게 피의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임의 제출이 됐든 압수영장에 의해서건 압수를 했을 때 이거를 증거로 제출하려고 압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증거 능력을 부여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적법하게 압수했다, 적법하게 임의 제출 받았다 라는 것을 증명함으로 해서 증거 능력을 부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것이 원본과 동일하다, 오염되지 않았다, 무결하다, 절차를 다 준수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압수자나 정보 주체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라도 무결하다, 손타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상으로라도 촬영을 해놓는 겁니다. 대검 대변인들이 쓰던 공용폰, 그런 방식으로 촬영해놨다고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 것이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인정받아야 되니까, 증거 능력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제3자가 와서 보는 사람이 없어. 안 보겠대? 변호인도 안 보겠대? 정보 주체도 안 보겠대? 그럼 우리끼리만 하면은 나중에 이거 증거 능력 부인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영상으로라도 찍어놔. 그럼 영상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원본과 동일하다, 무결하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잖아요. 그런 수사기관을 위한 것이다. 검찰은 이야기해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오염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검찰은 그럽니다. 지금까지 변호인단이 이 안에 담겨있는
파일들 또는 우리가 제출한 증거 중에 어떤 것이 변조되거나 변작되거나 삭제되거나 수정됐다고 한 근거가 있냐? 그런 파일 하나라도 발견한 게 있냐? 내놓은 게 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변호인단이 그걸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 변조되지 않았다, 삭제되지 않았다, 수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입증 책임을 검찰한테 있는 겁니다. 변호인단이 그걸 어떻게 발견합니까? 맘먹고 위조를 해버리면? 변조해버리면? 제가 여러분한테 시연한 적도 있어요. 이 파일의 전자정보, 생성시각, 수정시각을 변조하는 것을 직접 시연해서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하나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포렌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정보,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하드카피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드카피는 문서 감정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변조됐는지는. 전자정보는 그게 아니라고요. 변조됐는지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절차를 두어서 변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수사기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사기관을 위한 절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한다. 법리 논쟁으로 가려고 한다.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 그 PC의 파일들 오염되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염됐을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누가 초래한 거예요? 수사기관이, 검찰이 초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PC에서 추출해내는 증거들의 증거 능력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언제 판단을 하느냐? 조만간 할 겁니다. 오늘 재판부가 밝힌 내용은요. 지금 검찰 측 증인에 대해서 증인신문하고 있거든요. 근데 변호인단은 아직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한 10명 이내에서 증인신청을 할 거라고 하는데 검찰 측 증인신문 끝나고 변호인 측, 피고인 측 증인신문 하기 전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사유 계실 PC 플러스 알파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뭐 자택 하드디스크 등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에 대한 증거 능력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측 증인신문이 끝난 뒤에 결정하겠다. 그러면 지금 12월 말까지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내년 초에는 증거 능력 여부를 결정을 할 거다. 이 PC에서 추출해낸 증거가 증거 능력이 부인된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2차적 증거물, 이 파일들을 근거로 해서 위법하게 수집된 파일을 근거로 해서 누군가로부터 진술을 받거나 또는 추가 수집하거나 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2차적 증거물, 진술조서 등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은 부인됩니다. 검찰은 수렁에 빠진 거예요, 지금.